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AI 비서, 또 스트리밍 서비스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 소비가 있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작은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그냥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이거 상상이 가시나요? 전력 수요가 정말 조용하지만 무섭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일시적인 게 아니다. 네. 산업, 교통, 주거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전기화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틸리티, 그러니까 공공설비 분야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지루한 투자처의 대명사였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였죠. 그런데 이 분야가 어떻게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21세기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심장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선수들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은 서로 다른 대륙의 대표적인 5기 기업을 통해서요. 이들이 각자 어떤 전략으로 이 기회를 잡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2025년 유틸리티 섹터 실적이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네, 아주 극적이었죠. 2분기 성장률은 1.2%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3분기에는 갑자기 23.2%로 수직 상승했어요. 대체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가장 눈에 띄는 기폭제는 역시 인공지능 AI입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무려 175% 증가할 거라고 하죠. 175%요? 잠깐만요. 그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건데. 네, 3배 가깝죠. 기존 전력망 계획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숫자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어마어마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조차도 2030년 전체 전력 소비량 예측치의 한 2~3%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AI에 대한 이 시장의 흥부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해요. 그리고 그 물밑에 있는 거대한 몸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회 전반의 전기화인 셈이죠. 아,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이 2024년보다 약 20% 늘어난 36,602 테라와트시에 달할 걸로 보고 있어요. 20%요? 네, 전기차는 물론이고 공장, 상점, 가정까지 모든 곳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불을 붙이긴 했는데 그 밑에는 이미 기름이 흥건하게 깔려 있었던 거군요. 이 구조적인 변화가 유틸리티라는 섹터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역할에 더해서 이제는 강력한 성장주의 잠재력까지 갖게 된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땐 방어해주고 경기가 좋을 땐 함께 성장하는 아주 드물고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실제로 선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전 세계 각지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기업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좋아요. 첫 번째 주자는 좀 의외의 곳일 수 있는데요. 남미 브라질에 있습니다. 악시아 에메르기아라는 회사예요. 브라질 회사라니 흥미롭네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 회사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원래 엘렉트로브러스라는 거대한 국영기업이었는데요. 지난 3년간 민영화를 거치면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과감한 결정이요? 네, 다른 기업들이 기존 화석연료 자산을 끼고 고민할 때 악시아는 과거를 싹 정리하고 100% 청정에너지로 올인한 거죠. 올인이요? 와, 정말 과감한데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 결과가 바로 영업 현금 흐름 88% 증가라는 사실상 다른 유틸리티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성장률로 나타난 겁니다. 와, 88%? 브라질 전체 발전 용량의 17%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력과 풍력에 집중한 전략이 제대로 먹혀든 거죠. 굉장하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배당은 어떤가요? 보니까 수익률이 8.46%로 엄청나게 높던데요. 네, 그 높은 배당 수익률이 분명 매력적이죠. 다만 버는 돈에 비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이자 감당 능력은 조금 약해서 향후에 배당금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의 변신과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국영기업이 이렇게 과감하게 변신했다는 게 놀랍네요. 그렇다면 이미 시장이 성숙한 유럽의 전통 강자들은 이 새로운 파도를 어떻게 타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와 이탈리아의 에넬, 이 두 회사가 대표적이죠. 네, 이 두 회사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베르드롤라는 막대한 풍력 발전 자선을 무기로 AI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정조준한다고요? 네, 미국 같은 핵심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직접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막 따내고 있거든요. 아하, 이베르드롤라가 AI 데이터 센터라는 특정 타겟을 직접 공격하는 창이라면 이탈리아의 에넬은 28개국에 걸친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방패처럼 느껴지네요. 오, 창과 방패, 비유가 좋네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너무 넓게 펼치는 게 지금 같은 급변기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사업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특정 지역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전 세계적인 전기와 흐림의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네네. 그리고 NL의 진짜 매력은 가치에 있어요. 섹터 평균보다 34%나 저평가되어 있어서 가치주 같은 성장주를 찾는 투자자들에겐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저평가 매력이 있군요. 16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해온 안정성은 뭐 덤이고요. 그렇군요. 유럽의 두 거인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가보죠.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줄여서 AEP라고 불리는 회사가 눈에 띄는데요. AP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송전망입니다. 송전망이요? 네, 발전소에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이터 센터까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맞아요. 결국 전기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어쩌면 이 송전망이 진짜 병목 구간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AEP는 미국 최대의 송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독점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죠. 아, 빅테크랑 직접요? 네, AI 붐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AEP의 CEO가 우리 회사의 서비스 지역이 명백한 승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예요. 인프라의 힘이군요. 안정성 측면에서도 36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했다니 정말 기록적이네요. 그렇죠. AEP는 인프라의 중요성과 그 안정성이 얼마나 강력한 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회사가 남았습니다.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BIP라고 불리는 곳인데 앞서 살펴본 회사들과는 결이 좀 달라 보여요. 단순한 전력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BIP는 판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판을 다르게 본다? 특정 발전소나 송전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생태계 전체를 쇼핑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유틸리티 자산은 물론이고 데이터가 오가는 광섬유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자체까지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거든요. 생태계 전체에 투자한다? 와, 발상이 정말 크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최근 블룸에너지와 손잡고 데이터 센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6조 원이요? 네, BIP의 CEO는 AI 인프라 시장을 7조 달러 규모의 기회라고 불렀죠. 저도 처음엔 그 숫자를 보고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하하, 저도 그럴 것 같네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 건설부터 송전망, 냉각 시스템까지 다 포함하면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잡는 걸 보니 악시아처럼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곳도 있고 AEP처럼 기존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곳도 있네요. 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 어떤 큰 그림이 보일까요? 오늘 살펴본 5개의 기업 사례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아, 청정에너지? 네, 단순히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걸 넘어서 악시아나 이베르드롤라처럼 더 깨끗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이제 핵심 경쟁력이 됐어요. 두 번째는 AI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AEP나 이베르드롤라가 빅테크와 직접 계약하는 것처럼 이제 유틸리티 기업도 B2C가 아니라 B2B, 특히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가 온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투자 방식의 존재죠. BIP의 사례처럼 발전소만 보는 게 아니라
송전망, 데이터 자산 같은 관련 인프라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법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안정성과 성장의 결합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높은 배당을 주던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AI와 전기화라는 21세기형 성장 동력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미래의 성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합된 섹터는 지금 찾아보기 정말 힘들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급증의 진짜 이유부터 각 대륙의 대표주자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자신들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 전략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들에 집중했잖아요. 하지만 방정식에는 항상 반대편이 있죠. 반대편이라면 수요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저장과 효율의 문제입니다. 저장과 효율이요.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에너지 저장 기술, 그러니까 ESS와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혁신이 일어나야 할까요? 또 전례 없는 압박을 받게 될 낡은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세대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생산과 공급만큼이나 저장과 효율, 그리고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결국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그릇도 커져야 하고 새는 에너지도 막아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오늘 다룬 기업들만큼이나 거대한 다음 시대의 기술적, 사업적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